KPMGN에서 활동 중인 임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그 소속 멤버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먼저 저희 이 행사를 개최한 소칼 남가주 KPMGN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Southern California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의 줄임말이고요. House Resolution 152, 즉 연방 하원 결의안 152 의결을 추진하고 남가주 연방 하원 의원 로비를 위한 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H Resolution 152는 연방 하원 결의안 네, calling for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이게 한국어로 했을 때는 한국 전쟁의 공식 종결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프레젠테이션에 올라와 있는 그 안내문을 차차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Women Cross DMZ, 그다음에 Korea Peace Now, KPN이라고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Peace Treaty Now, PTN 등의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6번째 회기에는 52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 이번 117번째 회기에는 유사한 결의안 상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행사인 한반도 평화 포럼은 소칼 KPN GM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를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발표자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태영 박사님이 먼저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요. 박사님은 이제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셨고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외교안보, 국제정치론 등이며 정치 철학과 사회 이론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UC 얼바인에서 방문학자를 지내셨고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내 여사, 그리고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PEC이라고 불리는 단체 등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재는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과 LA 통일 전략 연구협의회에서 국제 정치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이현정님은 우먼 크로스 DMZ의 미국 조직 담당자이신데요. 여성평화 활동가들의 모임으로서 2015년 DMZ를 도보로 건너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반전 운동 활동가로 꾸준히 활동해 오셨고, 그다음에 Korea Policy Institute Associate에 참여하고 있으며 Zoom in Korea의 필자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안태영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이고요. 제 발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발표 후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약 2달, 3달이 가까워지는데요. 우리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때의 그 최대 압박 정책과 비슷할 것인지, 그게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인 내 정책으로 그거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와 비슷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였던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던 그런 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제2의 페리 프로세스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원 의원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 과정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외교 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지만, 사실 그 이외 지역이나 아니면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분이 대선 경선에 나오기 전까지, 혹은 부통령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좀 생소한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분은 외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전문 지식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총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보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에 기반해서 고립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혹은 일방주의, 힘에 기반한 외교, 그리고 위로부터의 접근 방식 등의 외교 정책을 선호했던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 is back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이제 국제주의,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전통외교로의 회귀,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행정부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랄까 유사성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대중국 정책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봉쇄 정책, 혹은 이제 그 패권 경쟁 정책 등을 적어도 the near future,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지속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의 큰 줄기는 작년 이제 Foreign Affairs 3, 4월에 기고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기고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그리고 이제 주장이 트럼프 행정부 때 실추된 미국의 신뢰와 리더십을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너진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유무역 질서를 재건하고 중국의 도전에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취임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동맹을 복원하고 세계와 협력하겠다. 그리고 취임 후 파리 기후 협약에 즉시 복귀하겠다. 라는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취임 후 바로 즉시 데이 원에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연달아 이제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보건기구라든지 오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에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정책 공약을 이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란과의 핵 협상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란과의 핵 합의는 오바마 시절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트럼프가 그것을 철회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이거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제 북미 협상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때 2회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포린 어페어스 기구문에서 협상 실무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맹국이나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 기고문을 통해서도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미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이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최근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국무부 대변인이라든지 백악관 대변인의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한반도 정책을 이제 준비해 왔는데 거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어젠가 이제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도 있었죠. 거의 마지막 조율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바는 그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들었으면 그 전에 민주당 행정부의 어떤 그 업적을 지우려는 노력이 있고, 또 민주당 행정부가 되면 그 이전에 공화당 행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행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한반도 문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또 이뤘던 그 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그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을 펴야지,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마저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측면은, 다행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맹국이나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미국과 한국이 공동 고조를 취했을 때 그 목표가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권, 개성공단 재개, 남북경제협력, 인도주의적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도 한미동맹의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또 문재인 정부, 한국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한반도 문제 협의 과정에서 더욱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핵 문제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행동과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이고 상호 그러니까 동시적 호혜적 해결 방식을 해결 방식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전 행정부들이 계속 추진하려 했던 그러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리비아식 선핵포기 후 보상 정책이나 CBD, FABD 정책을 북한에 계속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강요하려고 한다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뭐 강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스탠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핵무기 외에 뭐 그러니까 WMD, 그러니까 대량 학살 무기에 포함되는 뭐 생학 무기의 완전 철폐까지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사이버 해킹 등 이런 문제까지 북한에 요구를 한다면, 또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 또 뭐 일본은 뭐 납치 문제 해결 등을 한꺼번에 제기를 한다면 이거는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언젠가 이러한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이 문제들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 또 풀릴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북한 인권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지금 북한 인권 신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또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당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그 시작되었던 그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 트래블 밴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올해 7월인가 8월에 이게 이제 리뉴가 되지 않고 트래블 밴이 해제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활동이라든가 투쟁을 좀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포지션들이 대부분 임명이 됐는데요. 이제 국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 그 다음에 국무부 부장관의 웬디 셔먼 전 정무차관, 그 다음에 얼마 전, 이틀 전인가 국무정무차관의 빅토리아 눌런드 전 차관보, 그 다음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데니얼, 제가 여기 오타인데, 크리튼 브링크, 오타가 아니라,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전 주 베트남 대사, 그 다음에 이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의 정박 전 CIA 국장, 이렇게 임명이 됐고요. 이게 이제 국무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 라인에는 제이크 설리번, 그 다음에 이제 컬트 캠블, 그다음에 국방장관의 로이드 오스틴, 그다음에 국가정보국장의 에브럴 헤인스, 그리고 이제 아직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북인권 특사는 아직 임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자면, 일단 그 토니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이 굉장히 이전부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서도 한미일 삼각협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일본의 그 요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직 외교 문제도 남아있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스탠스 다른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이 어떤 지금 입장을 취할지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인데, 이분이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으면서 발표했던 글들을 보면 굉장히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저는 한때 이분이 헤리티지 재단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적어도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그런 강경론자인데 지금 중요 포지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역할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는 컬트 캠벨 전 국무 동아태 차관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백악관의 아시안 짜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아시아 회귀 정책, 뭐 피보트 투 에이시아, 뭐 리밸런싱 정책을 펼쳤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대중국 강경 노선, 강경 정책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할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미 북한에 대한 굉장히 좀 고정관념이랄까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라거나 북한 정부는 신뢰할 만한 협상 파트너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북한을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예, 저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 목표이며,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여러 번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 예만 보더라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은 북측의 책임보다는 미국 측의 책임이 컸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그런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아래로부터의 접근, 협상 실무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아래로부터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의 접근이 또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외교정책에서 또 이니시티브를 위에서 쥐고 갈 때 또 그래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래로부터 접근 방식이냐 위로부터의 접근 방식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믹스드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지 잠시 살펴보면요. 북한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에 달했을 때는 이제 싱가포르 제1차 북미 회담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2019년에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로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이제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미 관계가 좀 재건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북한은 그 와중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와 협상을 하려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를 했고, 2019년 12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고, 또 올해 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우리는 미국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5일 김여정 담화나 3월 17일 최선희 담화, 그리고 3월 19일 북한과 말레이시아 단교, 이 배후에 지금 미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지금 어떤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위한 북미 간의 관계는 아직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제 북한의 핵은 저는 그건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 억지력 차원에서 개발이 되었고, 미국이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이 핵 협상에서 요구하는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을 폐지하라. 북한의 이제 말로는 워딩으로는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고 이제 체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체제 안전 보장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적대 정책 폐지라는 것은 적대시 정책 폐지라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 제거, 그다음에 전략 무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시위 중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 북미 수교 등등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체제 안전 보장은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정권에서 레짐 체인지를 포기해라. 저는 이걸 핵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과제를 보면요. 이제 이전 정부들처럼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그리고 2018년 북미 간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으로 회귀해서 이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아주 중요한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 하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라든지 어떤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세 가지 과제,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는 세 개가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 발전이 돼야지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이 가능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좀 이 점을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때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맥락과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한국의 인권 문제도 그냥 보편적인 인권 개념으로 다가가면 한반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에서 입법 통과되었던 대북전단금지법,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전혀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슬리딩된 정책, 그런 입장을 계속 펴나가기 때문에 정말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정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북한, 협상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또 중요한 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제 달성을 해야 되냐면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범위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적 액션 플랜 등등이 합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범위라든지 원칙이 설정이 안 되니까 자꾸 한미 외교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북한 비핵화,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북한, 미국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합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반환, 그다음에 종전선언,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 등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 평화협정 혹은 평화조약인데요. 한반도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 입구가 될 수 있고 이게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력이 없는 상징적인 선언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큰 정치적 부담 없이 저는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공화당 정부였던 부시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 때도 검토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구축하려는 병행 추진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쿼드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제 쿼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여기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시켜서 쿼드 플러스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없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스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미국 쪽 의도인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제1차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은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적 의도라는 것은 이미 거의 다 알려진 바고요. 문제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쿼드 플러스에 자꾸 참가하라는 그런 이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쿼드 플러스에 참가하는 것은 전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에 압력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듣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이런 대중국 봉쇄 정책, 아시아에서 특히 대중국 봉쇄 정책이랄까, 미중 패권 경쟁, 전략 경쟁은 이게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좋지 않은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뭐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 문제, 남중국해 문제, 무역 갈등 등 이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컨프런테이션을 한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이제 한국 정부나 우리 또 재미 한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참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다시금 이렇게 재구축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또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반도 문제 해결도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이것도 타이밍을 놓치면 더욱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어떤 북미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국의 실추된 리더십과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정 이것을 원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자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이 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재환님, 네, 네, 다음은 현정님을 그럼 스포트라이트를 하겠습니다.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도 파워포인트를 스크린 쉐어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여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앞에 안태영 박사님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그다음에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세 전망에 대해서 짧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그 평화협정이 무엇이며 왜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미독포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서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지금 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사실 저보다 이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앞에서 발제를 한다니까 좀 시험 보는 느낌이네요. 제주껏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세 전망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금 한적입니다. 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전쟁 위협이 다시 고조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한국에 갔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이분이 북에 대해서 발언한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끊임없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비핵화를 안 하면 끊임없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그 외에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엘리트 코스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경쟁을 해서 항상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인터뷰에서 블링컨이 한 발언이 있는데 미국이 없으면 세계 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태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망쳐놓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복구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동맹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동맹이 과연 자주 국가들 사이의 평등한 협력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따르라, 일방적으로 따르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을 국무부 장관 혼자서 수립하는 건 아니지만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견해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의 견해 중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북은 어떤 입장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보고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미국이 강요하는 세계 질서에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가 바뀌지 않는 한 북미 갈등의 확대에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태영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없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미일 동맹 중심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 자, 다음 슬라이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할 사람이 이 사람이죠. 커트 캠벨. 공식 직책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 태평양 조정관인데 이 사람은 클린턴 정부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맡았었고 워싱턴의 친일파 중 대표적인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분이 쓴 피벗이라는 책을 보면 미일 동맹 중심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펼친다라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이미 벌써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쿼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포함된 쿼드를 통해서 중국을 지금 대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브 아이스라는 그 첩보 동맹이죠. 영국,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하와이가 포함된 동맹이 이미 일본과 군사 훈련을 하고 있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북과 중국이 선박 간의 뭐라고 합니까? 트랜스시프먼트 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서로 군사 정보 특히 그 신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협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삼국 동맹 추진을 할 것이고요. 특히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한국 또 다른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이제 강대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숨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망은 냉전 시대 대결 구도의 지속과 전쟁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설립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시급한 문제고 그 길의 첫 열쇠는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쟁 상태를 끝낼 평화협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주 관심은 어떻게 해야 북의 핵무기를 제거할 것인가 이거였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은 북미 갈등의 원인을 잘못 이해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워싱턴에 있는
행정부 사람들이든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얘기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아주 극히 미국 중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만 생각을 한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벌써 오래전부터 안보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은 사실 북의 핵무기가 아니었고 1953년에 끝냈어야 할 전쟁 상태가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북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종전, 즉 평화협정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고 계속 해야 합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야 언젠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전협정 제4조 60항 아시죠? 3개월 내에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오히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여태까지 휴전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양측 부대들은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항상 유지해 오고, 그래서 양쪽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군비 경쟁, 징병제, 군사화된 문제, 문화, 그 다음에 계속 팽창하는 국방 예산 등등 있는데요. 이거를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이 오히려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끝내야 한다. 즉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되고, 그래서 평화협정이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이란 구속력 있는 영구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이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과 달리 이것은 아주 올드한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입니다. 그리고 이건 벌써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그리고 보통 이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일단 핵 협상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긴 핵 협상 끝에 이제 평화 협정을 하자, 이제 이런 그 로드맵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긴 협상 끝이 아니라 평화를 우선하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뭐냐? 많은 핵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북비핵화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는 아주 시급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시급한 것이다. 그래서 평화 우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시급한 거 다자 지역 협력 안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 관련해서 우리가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 재미동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지역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미국의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또는 북한 이런 다른 나라들은 외교적 방법 혹은 군사 대결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하죠.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유권자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죠. 저는 그게 바로 미국 정부를 향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 단체들이 그것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의 활동을 하나의 예로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해야 할 활동을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행정부를 대상한 활동, 둘째는 의회를 대상하는 활동.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최근에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에서 평화로 가는 길, 평화협정,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다들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행정부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계속 이제 국무부나 행정부에 있는 다른 인사들과 만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태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금지 해제 캠페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아주 유명한 박영준 선배님이 지금 코디네이트 하시는 캠페인인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여행금지 때문에 그 임팩트를 받는 특히 우리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산 가족들, 그러니까 북의 여행 그 가족들이 있어서 2017년도 전에는 평양에 계속 다니면서 가족들과 만나고 했었는데 2017년도 그 여행 금지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런 가족들과 소식도 없고 여행을 끊긴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인도적 북의 인도적 그 활동을 해온 단체들, 사람들 그 외에 또 이제 뭐 교육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계속 그 people to people exchange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서 지난번에 국무부 인사와 한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행 금지를 해제하라 이제 이런 디맨드를 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의회 대상 활동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까 재환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전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캠페인 지난 2년 동안 계속 해왔고 올해부터도 계속 활동을 할 지금은 잠깐 중단돼 있죠. 왜냐하면 칸나이 원실에서 이거를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무부의 그 대북 정책 리뷰 프로세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곧 발표되면 아마 올해 4월 달에 이번 달에 다시 발의를 되면 그때부터 우리 또 열심히 의원들을 만나면서 의회 대상으로 활동을 펼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아주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예감을 계속 느낍니다. 요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 수립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미국에 사는 우리의 몫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년 후면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다음 2년 동안 우리 모두의 아주 멋있는 실력을 발휘해서 밝은 한반도와 밝은 동북아시아 미래를 위해서 꼭 2023년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을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아직 아직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두 분이 이제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분 전문가가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우선 그 안태영님 발표에 대해서 이현정님께서 혹시 코멘트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현정님이 먼저 안태영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말씀하실 때 이런 그 퀘스천 마크이 생겼던 거는 아까 안태현 박사님이 그 클린턴 행정부 시기 때 그 접근했던 페리 프로세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클린턴 그 임기 말에 그 북은 미사일을 그러니까 미사일 이제 한국말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 막히는데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고 그리고 미국은 그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는 security assurance를 주고 그리고 이제 관계 정상화는 언젠가는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세가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은 벌써 이제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워싱턴에 있는 좀 웬만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벌써 북 비핵화만을 주장하는 거는 비현실적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벌써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런 오프닝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평화협정을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답니다. 네, 안태영님, 뭐 리스판스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현정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미동포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현정님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아니면 이제 코멘트 중에 제가 대답을 하자면 제가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의 페리 프로세스를 언급을 했던 거는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맥시멈 프레셔나 아니면 오바마 때 이제 그 전략적인 그다음에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 셋 중에 하나를 만약에 이제 택일하라 그러면 그나마 나았던 게 이제 그거가 아닌가 그런 거고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대안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현정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아까 현정님께서 이제 북한 전문가나 이제 국제관계학자들은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위한 북한과 미국과 협상에서 이제 종전선언 그걸 이제 1단계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이제 왜 그런 입장이냐 하면은 물론 이제 현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걸 평화적 관점에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동시에 사실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보다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많은 저도 이제 연방 의원이라든지 여러 학자들 통해서 토론할 기회가 많았는데 솔직히 이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것만도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북한이 지금 절대 변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를 먼저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전선언조차도 북한에게 먼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잖아요. 북한이 먼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되면 종전선언은 불가능하거든요. 종전선언은 정말 북미 간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정말 첫 단계로서 정말 한국전쟁을 끝내고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미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것조차도 어려운데 평화협정은 그 영어로 말하면 피스 트리티잖아요. 트리티는 정확한 번역은 조약인데 그건 이제 미국의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말 법적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띠는 건데 이걸 이야기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종전선언을 입구론으로 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출근으로 하는 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를 하고 전술적으로 종전협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자로서 두 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발표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의 면모를 보면 상당히 이제 매우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한국도 이제 1년 후면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어쨌든 한국 정부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북미 관계가 혹은 뭐 이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문제들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를 따로 떼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북미 관계 개선이 되는 거를 것에 맞추어서 남북 관계를 진행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어쨌든 뭐 그 입장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정말 답답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 추진, 그다음에 또 북미 관계 개선 추진, 이건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남북 관계는 아무래도 이제 남쪽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그리고 그 남쪽의 시민 사회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행이 되겠죠. 남쪽이 계속 미국 정책에 의지를 하거나 미국과 계속 협력을,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협력을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 트럼프가 그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바뀌었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고 합의를 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한국이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미국의 눈치를 조금 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서도 먹힐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이 사람들이 그거 한국 국민들이 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주한미군이 남아있는 것도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한미동맹도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다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를 원한다. 종전선언을 원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 그러면은 한미 동맹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그렇게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바람직한 동맹 관계를 이루려면 보다 평등하고 파트너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할 여지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미 관계와 굳이 같이 연동시킬 필요 없이 조금 더 반발짝 정도는 더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 끝나고 나서는 오늘 그 참여하시는 분들 사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고 이래서 제가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스피커 다 켜실 수 있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자유스럽게 의견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의견은 LA의 이나미님께서 주셨는데, 남녘 정부의 과감하고 파격적인 조치가 없이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조치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분단에 기생에 번창해온 바로 그 세력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생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이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분 발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주셨는데 아마 안태영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예,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분단 기생 세력 혹은 분단 유지 세력이 그동안 정말 계속 정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곳저곳 기득권 세력이 포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이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고 대선이 이제 내년 3월인가요? 거의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민주 진보 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그동안 일궈왔던 그런 노력들이 또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지고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미국이 또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 한국이 또 이 민주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조금 더 협력할 가능성이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정권 창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어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특히 요즘에 젊은 층들이랄지 보면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분단을 유지하고 고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저해야 되는 게 이전에 분단 어떤 기생 세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들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주고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철호님 마이크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LA의 마수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북이 핵 협상을 진정성 있게 접근해 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예시를 발표자님 관점으로 듣고 싶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마 그 안태영님 발표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일단 1994년에 있었던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로 제1차 핵 위기가 종결이 됐는데,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했던 것, 그다음에 북한이 이행해야 할 의무,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했던 것, 그다음에 미국이 이에 따라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199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2002년에 결국 이제 2차 북핵 위기 때 이제 완전히 폐기가 되게 되는데, 북한이 그 당시에 핵을 만약에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에게 핵 협상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북측은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부분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미국은 이후에 북한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 북한이 그 원자로를 폐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2기를 2002년까지 지어주기로 했었는데 2002년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2002년도에 겨우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실상 했던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 북한이 이제 그 당시 그 원자로를 폐기하게 되면 에너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이제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북한도 이제 나중에 뭐 우라늄 이제를 통한 이제 핵개발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이 당시 제1차 제네바 핵 합의가 깨지게 된 데는 미국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시 행정부 때도 북한이 이제 그 육지담 때 9.19 성명을 통해서 이제 그 비핵화 과정을 진행을 시키죠. 그때 그 유명한 게 CNN이 그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냉각탑을 폭발하는 장면을 그 생중계로 보내기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합의된 사항을 적어도 준수하려는 노력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근한 예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을 들 수 있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평양에서 그 하노이까지 거의 60시간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미국과 합의를 할 그 의사가 없다. 이게 단순히 쇼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차를 타고 60시간을 가서 다시 60시간을 돌아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 볼 때 북한은 미국에 어느 정도 그 합의가 가능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핵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보이려는 노력을 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아마도 현정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시민권자의 방북 금지 해제에 관한 노력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한은 인적 교류를 풀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북 금지 해제를 위해서도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라는 논리를 미국 정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북 제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대북 제재 반드시 반대해야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 아까 안태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는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그러니까 인도적 문제에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꼭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북 금지 해제와는 법적이나 그러니까는 테크니컬리 법적으로는 이게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여행 금지는 국무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8월 말이면은 그게 매년 그게 expire 되고 그거를 다시 리뉴를 해야 된답니다, 국무부에서. 그래서 그 정책을 중단을 하라 하는 요구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당연히 대북 제재하고 관련이 돼 있죠. 왜냐면은 여행 금지를 푼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에 여행을 할 수 있다.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돈을 쓴다거나 할 수 있는 그 활동이 많이 한정돼 있겠죠. 대북 제재,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북을 테러 지원 국가로 다시 그 만들었잖아요. 2017년도에. 그래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자기 모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들하고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왔을 때 테러 지원 국가와 어떤 그 뭐라 그러지, 협조를 했다 해서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제재는
반대에는 AFSC나 인도주의적 어시스턴스를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옆에서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수복 선생님께서 손을 드신 지가 조금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마이크를 다 켜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김수복 선생님 발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구님, 시애틀의 이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제 말로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복 선생님 먼저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시애틀의 이구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발언하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순서대로 지정을 해드릴게요. 네. 네, 질문 받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정님 또 그 다음에 양태형님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이랄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둘이 싸우고 나면요. 뭐 한 일주일 있다 풀리든가 한 달 있다 풀리든가 뭐 그 다음에 어디서 누구 생일 때 만나서 야 미안하다 하고서 술 한잔 마시고 가거든요. 우리 조미 관계는 지금 70년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 이거는 어떤 면으로 봐도 지금 납득도 안 가고 전쟁 상태거든요. 계속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그 열전, 대포를 쏘는 열전이 아니라 심리전도 벌리고 그다음에 지금 대북 제재는 그건 바로 가장 중요한 경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경제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평화스럽게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실은 여러분들 그 북에 가신다든가 또는 북에 우리 민족끼리 들어가서 보면은 북에서는 완전히 그 무슨 상태, alert 상태, 저도 한국말을 저 alert 그 상태에서 언제 그 강대국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우리를 먹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전쟁 연습을 1년에 막 몇 번씩 벌리고 있으니까 그 미국과 그 북은 진짜 100대1 뭐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 자위로 핵을 개발했고 이제 핵을 완성했다는 것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현정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 미국에서 열심히 평화협정 체결을 해서 해야겠지만은 지난 70년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전쟁 상태에 있는 북은 자기들의 핵의 그 억지력을 이제 마련했으니까 이제 북에서 뭐 하면 이쪽에서는 뭐 그걸 또 도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북은 도발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볼 때 자기들이 그런 그 경제적인 그 생션을 풀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자기들도 같이 좀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을 당연히 그 할 권리가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북은 그거를 위해서 또 몸부림을 한번 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북이 준비된 어떤 군사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미국에서 열심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북이라는 변수를 빼뜨리면은 우리 방향이 잘못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두 분께 질문은 1년, 2년 안에 북에서 핵잠수함이건 또는 어떤 ICBM이건 그런 것이 발사를 하고 나면 또 경랑의 소동돌이에 빠지고 또 다시 미국에서 북을 생션 그다음에 또 무슨 생션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야 할 수 없다 혹시 북 인정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 갈지 또는 진짜 뭐 전쟁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이 되어서 두 분께 앞으로 2년 3년 지난 70년에 못 푸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풀어도 하기는 해야지만은 진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큰 변수가 북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거 두 분한테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운 질문인데요. 앞으로 2, 3년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질문인데 글쎄요.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북미 관계, 지난 25년 북미 관계를 보면 사실 미국이 북을 대하는 태도가 협상을 했죠. 클린턴 때도 했었고 부시 때도 했었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협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 인볼브 됐던 사람들도 그 사람 나중에 이제 그 쓴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북이 언젠가는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걸 전제하로 협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약속한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경수로도 제공하지 않았고 크루드 오일 시프먼트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던 것도 제 시간에 제공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얘네들은 망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클린턴 시대였다면은 뭐 부시는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깨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네들 망하지 않네 계속 이제 핵무기 개발하네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걔네들 북한의 발목을 묶어 놓으려고 그때 이제 협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마 때는 똑같은 클린턴 때 겪었던 사람들이 오바마 때는 답이 없으니까 그 협상 테이블에 가지는 않고 계속 그냥 그 압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얘네들이 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트럼프한테 토스한 거예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트럼프한테 토스를 하고 트럼프는 오바마한테 들은 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다. 제일 위험한 외교 문제다. 딱 그걸 듣고 나서 트럼프는 완전 이제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이분 부시하고도 완전 다른 색깔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바이든 그 행정부가 들어와서 아 이제 세계 질서를 다시 복구하겠다 이런 마인드셋 옛날식 그 오바마나 클린턴 행정부 때 가지고 있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한 거잖아요. 답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 대북 정책이 이제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계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캐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아시아로 회귀를 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다시 펼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고요. 지금 그 파워 밸런스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 시점을 준비해서 계속 평화 우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 우선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로드맵을 우리가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그 정신 못 차리면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맞아야지. 네, 어렸을 때 저희들 정신 차리고 그랬었는데 누가 등짝 스매싱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안태영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간략하게 덧붙인다면 북한 입장에서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지금 뭐 이제 2년 후면 종전협정 이제 70주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베트남하고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북한하고 미국이 싸웠던 거는 1950년대고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싸웠던 거는 1960년대, 70년대니까 베트남은 더 최근에 싸웠는데 이미 1990년대 베트남과 미국은 다 수교가 되고 2000년도에 베트남은 뭐
그 WTO에도 가입을 하고 지금 국제 경제 질서에 이제 참여가 됐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이 사회주의 정부고, 오히려 베트남은, 한국은 이렇게 분단 세트 남아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더 적이지. 왜냐하면은 거기는 남한의 자유 베트남 정부를 아예 없앴으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하고는 수교를 하고 그게 경제 이제 시장에 편입이 됐는데, 북한은 여러 가지 미국과의 어떤 화해 제스처라든가 북미 수교의 입장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북한 입장에서도 참 저는 답답하다고, 예, 답답해 할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북미 관계 교착 상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측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북한에게도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북한의 어떤 이제 뭐 ICBM이나 뭐 SLBM 개발이라든지 뭐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걸 도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발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오바마 초기 때 그랬거든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개월 정도 지나서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북미 관계를 어렵게 만든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북측도 좀 지혜롭게 좀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이번 점에 이제 북한에게 또 제가 좀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그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돼가 가는데 북한도 외교적 프로토콜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좀 어떤 외교 관계에서 좀 더 세련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측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표시할 때 그 서운함이 성명에 담긴 그 서운함은 알겠지만, 그게 지금 그 전 어떤 외교 관계에서 쓰이는 그런 놈이나 프로토콜에서는 너무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언어라든지 그런 투 밀리터리스틱한 그런 그 월딩이라든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북한도, 예, 좀 더 지혜롭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8시 반, 그러니까 서부 시간으로 8시 반 정도에 이제 마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제 그 이군님 질문이 남아 있고요. 혹시 더 이상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이군님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 답변하시고 공식적인 행사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군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전 시스트레이 이구고요. 예, 두 분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중에 이현정님께서 또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강호지 교수님이라고 독일에 계신 분도 강연회를 통해서 이제 북핵 관계 어떤 개발 단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연회를 들을 기회도 있었는데요. 제 생각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어떤 핵 개발 단계가 거의 완료되고 배치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대북 제재나 그런 것들 대부분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걸로 맞춰져 있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면 이미 개발되고 배치까지 끝났다고 하면 더 이상의 제재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것에 따르면.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어떤 발표를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는 건 전쟁인데 그럼 핵전쟁으로 가는 거, 그거는 누구나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럼 선대선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어떤 민간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루머에 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건 아니면 정치 외교적이건 그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미국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정부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시나리오 쓰면서는 그럼 대의 명분이 필요할 테니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하고 시간을 줬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됐다. 정책은 실패했고 핵이 있으니 우린 평화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어떨까라는 그냥 몽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한지. 네. 계속 해야죠. 그거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신문을 보니까
그 필립 젤리코라는 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의 어떤 직책이었죠? 자문관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제주 포럼에서 발언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선제 조건을 두고 북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주도해서 이뤄내야 할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앞에서 하지 말고 미 국무부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그런 그 핵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5년 전하고 그러니까 2017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의 비핵화만을 주장하는 거는 비현실적이다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아주 호키시한 사람들 아니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나는 지기 싫어. 경정에서 안 질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개개인으로는 너무나 우리의 힘이 작지만 우리 모든 힘을 다 같이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이걸 계속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미 행정부도 사실 저는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정을 안 하자니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고 인정을 하자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문제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을 거라고 리뷰 중에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강호재 박사님 저도 이제 그때 LA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본 적도 있지만 강호재 박사님하고 저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저는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 더 나아가서 뭐 한국의 이제 정욱식 대표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끝까지 이거는 우리의 목표이자 저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동시에 아직도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 비핵지대를 이루고 이 바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이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국방부에 있었고 국방부로 다시 돌아갈 사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평화협정에 대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미국의 주 관심이 중국과 대결하는 거라면 그러면 평화협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면 그러면은 북을 뉴트럴라이즈 시키고 그리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대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그 사람의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게 바람직한지, 사실 중국하고 대결을 하려면 그 많은 미군이 몇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아시아 지역에 좀 더 이렇게 흩어져서 중국을 봉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대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내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최근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그 로버트 에이브럼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테스티파이 갔을 때, 그때 앤디 킴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반도 그 평화협정을 하면 국방부 그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로버트 에이브럼스가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외교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국방적 그 입장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국방부에도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넘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또 발표를 해주셨던 안태영님, 이현정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말씀이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클로징 멘트로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논의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정작 한국에서는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되는 한국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좀 하는 중에 저희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그 의원 로비 활동도 좀 하고 그러면 좀 더 신이 날 텐데,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되어 있으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던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끝내기 전에 저희 스크린샷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다들 비디오를 켜주시면 예쁘게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